정부가 해외 5개국 제외 공간에 테러 경보를 2단계 격상시켰습니다. 북한이 우리에게 보복 테러를 감행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건데요. 북한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에 정부는 제외 공간 5곳에 대한 테러 경보를 격상시켰습니다. 관심에서 테러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수준인 경계로 2단계 높인 겁니다. 이거는 너무 많아. 이거 진짜로 왜 또 진지한 표정으로 그래요? 제 표정을 읽으시는군요. 아니 이건 좀 너무 약간 정보기관을 제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오늘 이만갑 방송을 위해서 2주간 취재를 했어요. 막 매달리면서 발로 뛰었는데 어떤 지역들에서 우리 대사관이나 공관들이 북한으로부터 테러 위협이 있는지 제가 지도에 한번 띄워봤어요. 함께 보시죠. 네. 중국 선양,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베트남, 캄보디아, 그리고 라오스 이 5개국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과 영사관 대표부 등 제공관과 직원, 지역 교민까지 대상으로 한 북한의 테러 징후를 우리 국정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특징까지 했어요. 그래서 테러 경보를 관심에서 경계로 2단계 격상했는데 이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테러 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관심에서 주의를 건너뛰고 경계로 바로 갔잖아요. 이것은 북한의 테러 징후가 구체적이고 정확하고 실질적으로 임박했다라는 뜻이라고 국정원에서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테러 경보가 한꺼번에 2단계씩 상승하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비교하자면은 그 김정일 사망 소식으로 남북 관계가 긴장 상태였을 때 2011년 12월이거든요. 그때 이제 테러 가능성을 염려해가지고 한 단계 상승된 적이 있고요. 2010년 천안함 그 사건 결과 발표 당시에 이제 혹시 또 북한이 우리 발표에 반발해가지고 뭘 하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또 한 단계 격상된 적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 번에 2단계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거는 근데 2단계 갔다는 건 뭔가 구체적이다라는 겁니다. 뭔가 구체적인 첩보가 들어왔다는 얘기인 거고 또 게다가 이번에 그 대상이 뭐냐면 대사관이나 영사관이거든요. 이런 공간을 대상으로 테러 경보를 올린 것은 아마도 이번이 처음 그러니까 대테러 센터가 출범한 이래로 이번이 처음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 진짜 위험한 게요. 지금 이 5개 나라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베트남이라든가 캄보디아, 라오스는 우리 교민도 있지만 관광객도 많이 가는 곳들이에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얘기인데. 이게 근데 단순하게 우리나라 대사관에 대한 테러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앞서 그 지도에서 나왔습니다만 블라디보스톡은 러시아고 선양은 중국이고 그럼 베트남, 또 라오스나 캄보디아야 그래도 북한 쪽에 좀 더 가까운 어떤 국가라고 합니다만 해당 관련 국가들의 강력한 어떤 제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김정은이 그 명령이 없어가지고는 이게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테러 행위다라고 할 때에는 타국에서 테러 행위를 벌인다는 것 그 자체가 완전한 범죄 행위거든요. 김정남이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살해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사건 때에도 북한이 자기네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발뺌을 하면서 이제 말레이시아하고 대한민국 사이에 서로 결탁을 해가지고 지금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네.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는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기본은 뭐냐면 핵심적으로 이 문제를 김정은이 제가 없이 그 어떤 사람의 명령으로 이걸 집행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겠네. 그래서 제가 이게 어느 정도로 테러 위협이 심각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복수의 관계자들을 취재했는데 공통적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테러 위협은 김정은의 지시였다. 김정은이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다는 것. 두 번째는 그럼 어떤 류의 테러냐, 어떤 종류의 위협이냐라고 물었을 때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게 왜 그거 있잖아, 김 기자. 이만갑에서 다뤘던 국정원의 최덕근 영사 피살 사건. 얼마나 들어왔을까. 이 가족들은 지금도 계실 텐데요.
당시에 이제 북한 공작원, 특히나 북한의 공작조가 평양 본국에서 타국으로 파견이 돼서 최덕근 용사를 기획해서 이제 암살한 사건인데 사실은 김정은이 명령을 한 테러라면 21세기에 어떻게 타국에서 대한민국 공관원을 상대로 테러를 벌일 수 있어라는 상식을 깨고 충분히 이런 테러를 벌일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북한에서 공작조로 보이는 인원들이 최근 그 5개 나라로 파견이 돼서 활동을 한다라는 구체적인 첩보까지 우리 정보기관이 확인을 한 상황입니다. 자, 근데 북한 테러 징후에 이제 가장 심각한 것은 이제 김정은이 있다라는 게 정말 심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어떤 추상적인 위험이 아니라 이제 실질적으로 뭔가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심각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런데요, 이 모든 테러와 어떤 정치적 행위라는 건 시점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왜 지금의 시점에 북한 입장에서는 우방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에서 이런 테러를 하려고 하는지 이걸 알면 사실은 이 핵심에 가장 근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북한이 실제로 러시아랑 중국 심양에서 테러를 벌이면은 그 나라와 외교 단교까지 각오를 하고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진짜로 이제 김정은이 실제로 이런 테러 명령을 내렸다라고 하면은 그 이유가 뭘까? 아마도 요즘 그 고위 관리, 북한에서 고위 관리와 특히 외교관들이 탈북을 해도 너무 많이 탈북을 하나. 지금 이 앞에만 하더라도 지금 북한 초 엘리트 탈북 외교관 2분이 앉아 계시고 무슨 프로그램이 북의 소문들이 더 많아요. 아니 그리고 또 지금은 전공과 달리 냉면 장인의 길을 걷고 계시지만 또 김책 공대 출신의 또 엘리트분. 형님 엘리트. 그러니까 이거를 봤을 때 특히 이제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이제 북한 엘리트층이 이제 많이 탈북을 하지 않습니까? 막 탈북을 하다 보니까 김정은이 열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 외교관이 탈북을 했으면 그 대가로 대한민국 대사관을 공격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니까. 정확하게 보면 북한의 해외에 나가 있는 이제 무역 일꾼들이 많잖아요. 외화벌이. 네, 외화벌이 일꾼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탈출했습니다. 특히 앞서 말했던 이 5군데 지역, 중국의 선양, 블라디보스토크,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에서 외화벌이 북한 일꾼들이 많이 탈출했습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2015년에 한진명 전 서기관이 탈출했어요. 2016년에 영국 주재 북한 공사 태영호 의원이 탈출했어요. 2018년에는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 대리 조성길 대사가 탈북해서 망명했어요. 그리고 2019년에는 압권이죠. 김정일 금고지기 사위이자 쿠웨이트에서 근무했던 우리 류현우 대사님까지 김정은을 배신하고 이 대한민국 자유를 선택해서 망명을 한 거죠. 이분들을 스튜디오에서 보니까 여기 다 와 계세요, 이렇게. 이분들이 다 이만갑에 계세요. 이분들 중에 우리 유현우 대사가 제일 신상. 그렇죠. 신상. 그리고 자, 나도 이 형들을 다 알고 있다는 게 놀라워. 그런데 지금 저희가 화면에 띄워드린 4분의 공통점은 이만갑을 택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 내에서 초엘리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엘리트들이 김정은 집권 이후에 김정은 체제의 환멸을 느껴서 자유대한민국을 선택했다는 공통점이잖아요. 정민 씨. 자, 이 엘리트들이 제3국도 아닌 미국도 아닌 한국행을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요? 한국행을 선택한 이유. 언어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대화가 좀 통하니까. 이 지식을 쓰려면은 이 언어가 통하는 데로 와야지. 외교관들이라고. 외교면은 잘하시잖아요. 영어 잘하시겠네요. 방금 깨달음이 온 거예요? 언어가 다 되네. 영어 다 되잖아. 태영호, 영어도 되고 다 웬만하면. 외우셨어요? 외우셨어요? 외우셔가지고 헷갈리게 이런 거예요. 사실은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지금은 공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다 개인마다의 어떤 사정과 상황이 있겠습니다만 북한에서 굉장히 많은 특권층으로서 교육을 받았던 엘리트들은 북한 민족과 동포에 대한 책임의식과 소명감이 일반 주민들보다 더 크게 있겠죠. 네. 그만큼 한국에 와서 무언가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이나 동포에 대한 자신의 미안함, 엘리트로서의 네. 책임감도 전 크게 한몫을 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앞서 김정은 시대 이전에 탈북해서 대한민국에 정착한 선배 엘리트들의 사례와 선례가 많이 축적됐고 네. 그걸 이미 다 이분들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첫 북한 외교관 망명이었던 고영한 박사님을 시작으로 주체사상 창시자인 황장엽 선생님 그리고 장성택을 20년간 모셨던 김동수 서기관 똑똑한 사람들. 그리고 99년도에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놨던 태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근무했던 홍순경 참사까지 이들에 앞서
어떤 그 탈북 선례 이걸로 그 후배 외교관들과 엘리트들이 한국행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많다라는 거죠. 21세기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폐쇄적인 국가로서 남아있기 때문인데 최근에요. 이 북한 내부의 실상을 담은 한 권의 책이 공개가 됐습니다. 실상? 바로 이 책입니다. 북한 경제 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라고 되어 있고요. 밑에 소제목에는 탈북민 6,351명이 알려준 북한의 실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공개된 거예요.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우리 정부에서 인식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국방, 경제, 뭐 일반 생활, 문화. 사실은 북한을 연구하는 이 정식 학문의 방법 중에 하나가 북한에서 나오신 탈북민을 통해서 내가 탈출하기 직전까지의 리얼한 북한 상황에 대해서 청취를 하고 그걸 다 모으면 북한 안을 정말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정부가 해마다 이걸 해왔습니다. 인식 조사를. 그런데 상급 비밀로 분류를 해와서 일반인들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공개를 해서 누구나 다 볼 수 있고요. 2013년부터 22년간 무려 탈북자 6,351명을 심층 면접한 결과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10년치입니다. 10년치 연구자료. 그 내용을 분석해서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그야말로 북한 사회의 감춰진 모습과 또 김정은 집권 이후의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독일에서도 분단 당시 이런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 달리 왕래가 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동독 사람들은 은퇴를 하면 서독으로 갈 수가 있었어요. 반면에 서독 사람들은 그와 상관없이 언제라도 동독을 들어갈 수가 있었고. 네, 그렇죠. 그렇게 동독에 들어가서 나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예요. 동독 주민들 대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동독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어떻든가. 동독 사람들의 견해를 물어보는 그 인터뷰를 갖다가 22년간에 걸쳐서 23,000회를 합니다. 그랬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잖아요. 바로 무너지던 그해 상반기. 그때 어떤 경향이 나타나냐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보고가 뭐냐면 동독 주민들 사이에서 체제에 대한 반감이 엄청나게 심해졌다라고 해서 사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잖아요. 이게 무너질 거라고. 근데 미리 예측이 가능했던 거죠. 어느 정도는. 아, 뭔가 일이 좀 벌어질 때가 됐구나라는 예상은 먼저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그 탈북민들이 한 3만 명 되나요? 3만 명. 그렇죠. 이분들 다 인터뷰를 하게 되면은 그 흐름별로 딱 보게 되면은 어떤 추이 같은 걸 읽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자, 어쨌든 이게 잘 사용하면 예언서처럼도 쓸 수 있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이만갑에서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간 베일에 쌓였던 북한의 실상을 낱낱이 공개한 이 책을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열어주신 분입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모셨습니다. 진짜 잠깐 해보셨네. 진짜 잠깐 해보셨네. 윤지 기자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왜 이제 북한 문제 그러면 약간 그 막연하게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통일부에서 발간한 북한 실태 인식 보고서를 보면서 참 놀라운 이야기가 많다라는 것을 새삼 이제 알게 됐습니다. 네, 이제 통일부가 지난 2월 달에 탈북민 6,351명을 대상으로 지난 10년간 인터뷰를 한 결과죠. 근데 우리가 북한에 가서 북한 주민들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이론 조사를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우리 국내에서 발간되는 북한 사회와 경제에 대한 이론 조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저는 이제 여러 선거 방송을 많이 봤잖아요. 네. 유력 대권 주자의 지지율은 저희 같은 뭐 돌직구쇼를 통해서 국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데 자 이거 김정은 지지율은 몇 %일까? 궁금하시죠?
김정은이 집권했던 2012년하고 지금 김정은의 지지율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그렇죠. 올랐을까? 떨어졌을까? 이건 전 세계 사람들이 뭐 미국도 이건 확인 못해. 근데 여기에는 다 담겼다는 거예요. 가능할 수 있지. 제가 몇 가지 그래서 이 책 안에 있는 지지율 그래프 몇 가지 준비했는데 자, 첫 번째는 재밌다, 이거. 김정은에 대한 평가. 뭐야, 어머, 절반이. 이렇게 많다고요? 자, 6천여 명의 탈북민들에게 김정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55.5%가 부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야, 긍정도 있다, 야. 생각보다 많은데? 몰랐네. 그건 이 조사가 그만큼 객관적인 신빙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탈북자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걸로 보면 안 되고 지금 북한에 살고 있는 평범한 북한 주민들이 실제로 김정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55.5%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북한에서 종교적인 어떤 개념으로까지 이제 북한의 정권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김정은에 대해서 네. 과반수 이상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 될까요? 또 이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탈북민들 북한에 있을 때 당간부라든지 고위층들에게 뇌물을 준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럽니다. 기본입니다, 기본이지. 북한 주민들의 생각이 당이라든지 정권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이라든지 또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이제 개인주의적인 의식이 굉장히 널리 퍼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요인들이 합쳐져서 북한 주민들, 북한 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대한민국에 왔잖아요, 리혁 씨? 네. 어때요? 북한에서 있을 때 저는 그 친구들이나 저희 네.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은 김정은은 생각이 좀 너무 가볍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강하게 말하면은 포화가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사회주의 동구권 나라들이 다 붕괴되면서 고난행군 때 많은 국민이 죽고 이 민심을 달래우기 위해서 좀 정책을 좀 풀어놨거든요. 시장개혁도 그래 좀 이런 전반적으로. 숨쉬게. 오히려 배급을 못 줘서 좀 많이 죽긴 했지만 네. 오히려 이덕세 번의 맛을 알게 되면서 좀 이렇게 부자들이 많이 생기고 좀 긍정적인 판단이 있는데 지금 김정은이는 반대로 김일성 이대처럼 번의 욕심이 없고 당의 명령만 충실하는 인민들로 반대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애쓰거든요. 이미 돈 맛을 다 알았는데 이거를 싸구려 지워라 하고서 지금 강경하게 밀고 나가니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16년도에 왔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어린 시절이었지만 네. 오히려 그때야말로 진짜 세뇌가 제대로 되어 있을 때 아니에요. 네, 저는 약간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집안이 좀 밀수를 하던 집안이거든요. 이게 방송에서 밀수를 자신 있게 얘기하는. 이만감 와서 참 여러 직업군을 만나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막 섞기, 막 그 당에 막 충실하는 그런 성격은 아니었어요. 김정은이 집권하면서부터 막 약간 젊은 사람이고 또 약간 유학 갔다 왔다는 얘기도 돌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좀 더 개방 정책적으로 펼치지 않을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밀수업으로 먹고 살았기 때문에 좀 더 활발하게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열어져가지고 좀 네. 필수도 엄청 개혁개방하면. 맞아요. 기대를 엄청 많이 했었는데 갑자기 철책이 막 2배 가까이 올라가더니만 막 고압전류가 흐른다. 뭐 강에 저희 막 물 들어도 강에 나가잖아요. 빨래도 거기서 하고. 근데 그것도 딱 시간을 정해두고 맞아. 이 시간에만 딱 들어가라 이렇게 하니까 그냥 아빠가 장사가 너무 안 되다 보니까 네. 항상 술만 마시면 이놈의 자식 이러면서 계속 욕을 했거든요. 진짜로요? 김정은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도 계속 그 얘기를 또 듣다 보니까 저도 뭐 같이 덩달아서 같이 좋게 생각이 안 되는 거죠. 저도. 그때 아버님은 무역 어떤 업? 무역. 네, 무역. 물품을 네. 다루시는 물품이 뭐 어떤 네, 물품? 그 약간 녹화기라고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녹화? 네, 그 녹화기, CDR을 네, 그 넣어가지고 TV랑 연결해서 방송 일 드라마나 하셨구나, 유튜브. 전자제품. 방송일. 콘텐츠 사업을 하신 거예요? 네, 콘텐츠 사업도 하셨고요. 수많은 수업 뭐 이런 걸 들었어도 기적의 3단론이 처음 들었어요. 지도자가 젊다, 개방적일 것이다, 밀수가 잘 될 것이다. 아무튼 기가 막힌. 여기서 퀴즈. 백두혈통의 지금 3대 세습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데 서현경 씨처럼 북중 접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백두혈통 세습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으로 생각할까요? 일반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백두혈통 세습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까요? 아니면 야, 이거 생각도 평양에 있는 사람들이 애매하다. 가장 백두혈통 세습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까요? 나는 가늠하자면 그거 아니야? 드라마 많이 본 곳이 불만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적경지역? 드라마는 적경지역이 드라마를 많이 본. 자, 조사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놀랍게도 적경지역도 백두혈통 세습에 대해서 문제인식이 굉장히 높아요. 44.6%가 부정적으로 봤어요. 근데 의외로 접경지역보다 평양에 살았던 사람들이 백두혈통 세습에 대해서 가장 높게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가장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비율이 가장 낮았어요. 아니 이거는 평양이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학력도 더 높을 수도 있고. 많이 배우니까. 그러니까 좀 더 많이 알고 그래서 좀 더 더 많이 그래요. 경험한 세대, 또 많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세대가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들이 더 높았다. 네, 우선 말씀하신 대로 평양에 거주하고 있는 그런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고 많이 알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래도 외교관들도 있고 네. 또 해외 일꾼들도 또 해외에 있다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 평양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해외 상황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또 체제와 문제점들을 비교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북한 정권에 대한 체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 김정은 초반에 올라왔을 때 사실 제일 반대되는 그 마음을 드러냈던 세대가 사실 김책공대, 김일성 종합대,理科대 이런 대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평양에서 부정적인 퍼센트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때 김책공대 학생들은 막 집단적으로 쟤 군대 갔다 왔냐, 저 누구냐, 막 이런 반항이 막 나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급하게 김정은을 퍼부대 내려보냈어요. 3개월밖에 안 했는데 북한이 2년 했다고 후라이를 치죠.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지도자 자리를 올려놓다 보니까 평양에서 그렇게 부정적인 퍼센트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방은 그때 김정은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게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아이러니한 거죠. 여기서 근데 그 우리 이만갑의 비공식 북한 전문가인 김종민 씨한테 한번 그러니까 지금 그 북한 주민의 과반수 이상이 이제 김정은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했잖아요. 예. 어느 부류 세대가 그러면 가장 부정적인 의견을 냈을까요? 아, 일단 뭐 여러 세대가 있잖아요. 있죠. 어른 세대가 있고 어린 세대가 있고. 나이대를 얘기해봐. 나이대. 주류가 한 30대? 30대. 30대 분들이 조금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중간에. 그러니까 보다 좀 더 아래로 낮추시죠. 오, 20대? 이른바 이제 MZ 장마당 세대인데 장마당은 장사잖아요. 장사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국가를 위해서? 아니, 자기 본인을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와 사회가 나한테 네. 뭘 해줬는데 난 나를 위해서 살겠다. 이때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또 이 역시도 장마당 세대 맞죠? 네, 전 당당한 장마당 당원이고요. 장마당 당원이요? 자랑스럽습니다. 노동당보다 세요. 근데 요즘 많이 약해졌어요, 장마당. 결국 MZ세대인데 지금 MZ세대가 북한 인구의 20에서 25% 정도입니다. 근데 사실 MZ 이전에도 그전 세대가 사실 장마당 세대는 1997년, 90년대 고난의 행군 때부터 이미 시작된 거예요. 네. 아주 본격화된 게 지금 MZ 세대들이고 이 사람들은 국가 지금 말하는 배급 체제가 무너졌다? 옛날엔 그랬거든요. 나라에서 먹여 살려준다는데 먹여 살려주질 않네? 그래서 내가 먹고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충성할 일이 없는 거죠. 맞아요. 배급 체제가 무너진 다음에 태어난 세대들이기 때문에 니들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고 우리가 먹고 사는데 방해만 하네?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세대가 만약에 지금은 20에서 25%인데 여기서 10년 지나고 20년이 지나봐요. 대부분이라는 거죠. 네. 북한 정권이 지난 70년부터 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쓴 돈 16억 달러가 됩니다. 이 16억 달러라고 하는 것을 수치로 환산을 하면은 북한 주민들이 4년간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을 살 수 있는 그런 돈이죠. 세상에. 이 탈북민들이나 특히 MZ 세대가 보기에는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식량난이 만성화되고 경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악화되는 것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정권에 대한 체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나이 든 세대들 같은 경우는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을 삶의 어떤 경험으로서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김정은 체제가 흔들리고 있고 김정은 체제에서 이제 4대 세습까지 지금 김주희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남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MZ 세대도 역시 생각하게 될 게 공정과 공평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서 대두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뭐 금수저라는 어떤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어떤 특권 계층이라는 이런 것들 굉장히 좀 경계하고 있고 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라고 부르짖는데 지도 체제나 정치는 가장 봉건적인 형태로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이 김주애에 대한 어떤 4대 세습에 대한 반응 이게 또 앞으로의 어떤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걸 김태훈 씨가 짚어주셨어요. 김주애에 대해서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전체 평균치를 보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김주애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해요. 무려 37.4%가 김주애에게 승계돼도 된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김주애한테까지 승계하는 건 좀 아니지라고 응답한 응답이 44.4%. 북한의 MZ세대들은 달랐어요. 54.9%가 김주애 세습 반대였어요. 그러니까 북한 전체 평균보다 무려 10%포인트가 훨씬 높은 부정적인 응답이 20대에서 나왔다는 거고 만약에 김정은에게 유고가 생겨서 김주애에게로 4대 세습을 시도하려 했을 때 북한에 있는 전 지역의 20대들은 과반 이상이 김주애한테 이건 아니지 라고 부정적으로 인식해서 차제에 북한 내부에서의 어떤 소요사항이나 아니면 민심 위반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해 볼 수 있는 지표죠. 이 탈북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김정은 정권 집권 이전에 탈북하신 분들은 어떻게 대답했냐면 백두혈통 세습의 50%가 긍정이다. 그래요? 놀랍게도. 그리고 김정은 집권 이후에 탈북하신 분들은 반대하는 의견이 무려 52.8%. 이게 정반대로 나왔거든요. 결과를 보기 전과 결과를 본 후에 어떤 아니 사실 우리처럼 이렇게 투표해서 이렇게 뭐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대로 어떻게 보면 이제 김주애가 후계자로 되는 걸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북한 주민들 참 답답할 것 같은데요. 제가 원래 작년도까지 북한에 있었잖아요. 김주애에 대한 그 신격화가 어떻게 작년까지? 처음에 딱 부상할 때 제가 좀 느꼈던 소감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TV를 꺼요 우선 보기 싫으니까. 저 김정은도 앞으로 후대들,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 계속 이 왕권을 굳이 그렇게 무리수를 두면서 꼭 유지하고 싶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한데 확실하게 의지를 보여줬거든요. 내 딸 등장하면서 나는 왕권 포기 안 한다. 37.8%의 무슨 찬성 투표율이 나왔다 하는 게 그게 뭐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나는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없거든요. 기대가 없어서. 기대가 없거든요. 학생이 해볼 만한데 공부를 안 하면 선생님이 좀 이렇게 많이 애쓰거든요. 인민들도 지도자한테 미련이 있으면은 그래도 좀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좀 이런 게 있는데 뭐 그 자리에 그 누가 뭐 개나 소나 다 올라와도 절대로 정책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이미 절감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통계적으로도 벌써 4대 세습을 반기지 않는 북한 주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런 북한 주민들의 화를 더 북돋은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번 그 장면 보시죠. 5월 14일입니다. 평양 전위거리 준공식 현장입니다. 80층 살림집을 비롯한 다양한 형식의 고층, 초고층 살림집들. 아버지 원수님께서 사랑하는 차제분과 함께 준공식장에 도착하시자 폭풍 같은 만세 함성이 터져 올랐습니다. 애를 어른같이 해놓고. 어머. 하이힐까지. 입이다. 나 깜짝 놀랐어. 똑같아. 똑같아가지고. 한국식 시술은 절대 안 입지 돼요. 못하게 하는데.
제가 지난해까지 있을 때만 해도 유례 없이 그 선대들 대들보다도 더 계속 정치적인 대규모 행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갑작스럽게 저런 행사들이 열리다 나니까 우리들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냥 오지 좀 마라 제발. 필요 없어. 일단 필요 없어. 오지 마라. 이렇게 돌격대들 이렇게 이사같이 전위거리 이런 거 행사할 때에는 그거 줄 절도 북한은 항상 이 절도 조직 규모 이런 거를 세계에 과시해야지 뭐 마치 이렇게 단합된 것처럼 보인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전위거리 준공식은 북한 정권이 청년들이라든지 심지어 또 대학생,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지은 그러한 건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건 단기간 내에 지어진 것이고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게 보여주기식의 건설 사업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아마 어느 지역에 아파트가 몇 채 지어졌다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드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북한 정권의 아파트 건설을 과시하는 이런 선전을 보면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의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청년 세대들이 자발적으로 건설에 지원을 해서 1년 만에 전위거리를 준공했다. 그 자리에 미래 세대를 상징할 수 있는 주회를 대동하면서 시수루에 등장시킨 거죠. 수루까지. 아니 어떻게 보면 북한의 이제 TV에 나오는 청바지조차도 모자이크 처리할 정도로 이제 통제가 좀 심한데 아니 혼자 저런 옷을 입고 또 주회가 저런 옷을 입고 나오는데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그러니까 만 11살짜리가 저렇게 어른 흉내를 내는 게 상당히 좀 약간 그 인지 부조화라고 해야 되나? 좀 제가 보기엔 좀 불쾌한 골짜기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게. 북한에서 지금 그 김주의 나이 또래 애들은 때 자들자들해가지고 굶으면서 있을 텐데. 엄청 전투 나가고. 옷도 뭐 저런 옷을 언제 구경이나 해보겠어요? 그냥 추우니까 껴입고 그냥 어디서 주워서 입고 그럴 텐데 저희 나랑 나이 같은 쟤는 백두혈통이란 이유로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구나 뭐 이런 생각에 진짜 반발심이 많이 들 것 같거든요. 맞아요. 우리 유일하게 지금 시술을 입고 오셨는데. 그러네. 너무 수루야. 진짜. 저희가 북한에 있을 때 시스루 같은 옷이 국경으로 넘어왔어요. 이제 우리 현경 씨 아버님처럼 밀수하시는 분들이 많이 혁명적으로 가져다 주셨는데 문제는 이걸 입고 나갔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우리 친구 중에. 그 선생님이 와가지고 가위로 다 잘랐거든요. 아니 치마가 좀 긴 치마였는데 어느 정도까진 까맣고 그 밑에가 시스루였는데 이걸 이제 가위로 막 해가지고 그걸 들고 나와가지고 얘를 단두대 무대에다 세워놓고 혁명적인 비판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사회주의 양식에 맞는 옷인가? 동무는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영감을 받아서 이딴 옷을 입고 나왔나? 이건 분명히 봐도 불순록하면서 나왔다. 이렇게 하면서 막 대대적으로 비판했어요. 그러면 저 지도자 딸이 저렇게 입고 나오면 그때 잘렸던 애는 지금 거기 살고 있는데 이거 뭐야? 안에 속이 비친다는 자체는 진짜 사회주의 생활 양식에 맞지 않는다고 뺏기는 거 둘째치고 가위로 자르고 치마도 무릎팍 밑에서 10cm 정도 내려와야 돼요. 머리도 주위가 얼마나 길어요. 북한에는 아이들 규정 머리가 있어요. 음악 하는 애들은 조금 머리를 멜 수 있는데 이렇게 풀러서 무슨 막 이게 마귀처럼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주혜가 했네. 예, 그 주혜가 그렇게 했고 만약에 주혜가 내가 평상시에 저런 머리 했다면 벌써 뒤에 와서 가위로 잘라버렸어요. 예. 근데 아이를 어른 흉내 내가지고 속이 살살살살 비치는 거 데리고 나온 거 뭐 하는 짓이요? 그거는 정말 김정은과 그 김주애의 저는 자충수라고 봐요. 왜냐면 북한에서 지금 젊은 세대들이 어떤 자꾸 자본주의적 사고를 갖고 이탈한다는 걸 겁내하면서 본인들이 영감을 부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죠. 불러일으켜 주잖아요. 하라는 거야. 그래서 잊지도 말래. 저 지도 체제 자체가 일관성을 부여하지 못하면서 굉장한 큰 혼란에 빠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해외에 파견된 우리 북한 근로자들 너무너무 고생하고 있죠. 올해 1월입니다. 지금 중국에 이어서 이제 아프리카에서까지 근로자들이 폭동을 일으켰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인질극벌에서 사망했다. 북한 노동자 2,000명 폭동, 의미심장한 이유. 2,000명이 가능하구나. 이야, 아니 북한 노동자들이 왜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불만이 있는 거예요? 사실 불만은 늘 있었죠. 근데 불만을 폭동으로 표출한 거는 이거는 북한 정권 이래 노동자들이 폭동한다? 이거는 유일한 사례예요, 진짜. 그 전에 한 번도 없었거든요. 뭐 아프리카 콩고 공화국에서 올 3월에 이제 사람들이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게 좀 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폭동을 시작했고요. 실제로
이 사건은 더 중요한데 중국에서 1월에 방직 공장하고 수산물 공장에서 폭동이 일어났어요. 뭐 때문에 이런지 아세요? 뭐죠? 뭐 때문에 이런지 아세요? 뭐죠? 임금 체불. 북한에서 임금이 밀려도 한 번도 임금 주세요라고 노동자들이 말을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임금이 밀렸다고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이거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자, 일단 지난 1월에 있었던 대규모 폭동 사태가 심상치 않은데 중국 지린성의 경제구역의 북한의 의류공장, 이게 어디 소속이냐면 북한 국방성 산하 전승무역 소속 공장입니다. 북한 직할이에요, 직할. 여기서는 찍 소리도 소위 못 낸다라는 분위기가 팽배했던 직접 관리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북한 노동자들이 2,500명 파견돼 있어요. 굉장히 규모 있는 의류 공장이죠. 표면적인 이유는 임금 체불하고 귀국 문제예요. 4년에서 7년간의 임금이 약 1,000만 달러에 달하는데 이걸 북한이 통째로 떼어먹었다는 거예요. 110억 원이 넘는 돈인데. 2,500명 가까운 중국에 나가 있는 북한 근로자들이 7년간 임금이 떼인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건 북한이 어떻게 근로자들을 그간에 달랬냐면 정보기관을 취재해보니까 그간 폭동의 조짐이 있었는데 북한이 다음에 몰아서 한꺼번에 주겠다. 한꺼번에 주겠다라고 달래오다가 이 임금액이 굉장히 높게 달하니까 1,000만 달러에 달하니까 이 참았던 게 터진 겁니다. 알고 봤더니 북한이 이 돈을 저금해 놓은 게 아니라 전쟁 준비 자금으로 다 소모한 거예요. 근로자들이 이 사실을 다 인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30세 전후의 MG 노동자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첫 번째 북한 관리자가 사망했어요. 사망했어요. 그리고 지배인 3명이 몸싸움 등으로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야, 흥일이 아니네. 대규모 사태가 일어난 거고요. 그래서 평양 본국에서 주동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검열단을 현지로 파견해서 주동자로 보이는 100명을 끌고 북한으로 데려갔어요. 왜 이런 일이 중국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북한 내의 젊은 MZ 노동자들은 이제 임금 문제, 귀국 문제 이런 거 참지 않겠다는 거예요. 야. 달린 때려주고. 이야. 공장들마다 다 기숙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체 바깥으로 나오지는 못하는 시스템이고요. 감시가 2중, 3중으로 매우 심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삶이라는 것은 감옥만 아니다 뿐이지 거의 감옥 생활이나 다름없는, 그곳에서 거의 16에서 18시간을 근무하고 거의 노동 착취인 거죠. 참 노예들로 일을 하는 거죠. 지금 단독 그 안에 노동자들이 16시간 이상 일을 하니까 햇볕을 못 봐가고 비타민 D가 부족해서 뼈가 다 녹아지고 부서지고 하는 그런 병들을 많이 겪고 있어요.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공사판에서 다치잖아요. 그 법적인 것에 인해서 상해 보상금이 주어집니다. 그럼 이 상해 보상금이 노동자 개인에게 주질 않아요. 이 보상금을 받으면 국가가 가져가 버리고, 그래서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다쳐도 병원에서 치료를 잘 못 받습니다.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착취가 많이 있는 거죠. 다친 건 개인인데. 진짜 얼굴 보기 싫다. 진짜. 예전하고 차이는, 예전에는 그렇게 해도 폭동을 일으키지 못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 정권의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의식이 굉장히 변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의식의 변화된 가장 큰 이유는, 가장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을 본다고? 야, 이게 진짜 크구나. 와, 역시 정보구나. 드라마나 유튜브나 이런 거를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몰래 소지를 하고 하면서 외부 정보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중에 이제 결정적인 게 한류의 영향이 큽니다. 한류가 통일을 한다니까. BTS가 통일한다니까. 왜냐하면 그 한류로 인해서 그런 사상이나 문화적인 의식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과거하고는 좀 다른 게, 과거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사실은 나왔거든요. 지금은 아니에요. 새로운 세계를 보고 싶고 접하고 싶고 경험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나와요. 젊은이들이 많이 이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제 붕괴가 되고 또 그것이 가장 빠른 어떤 통일의 수순이 아니겠는가 하고. 네.
아니 제가 이제 저도 해외에서 한 4년 반 근무를 하면서 한 사람이 이제 사고 치는 건 많이 봤는데 이렇게 아예 집단적으로 항거를 하거나 폭동을 일으킨다는 건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근데 이건 지금 집단적으로 행동했다는 건 뭔가 이게 마지막을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와, 이거 심각한데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지린성에서 발생한 폭동으로 지배인이 다치고 책임자가 사망한 사건. 북한 노동자들이 폭력적인 폭력 행위를 통해서 뒤엎은 거죠. 사실상 전복시킨 거예요. 네. 타 지역에 있는 북한 근로자들에게 이게 전파되고 있어요. 그래서 야, 지난 1월에 들고 일어난 거 들었어? 야, 우리라고 왜? 그래서 3월에서 무슨 일이 단동에서 일어나냐면 노동자들이 출근 안 하는 파업을 해요. 그러자 북한이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었던 일종의 노사 협상을 합니다. 일종의 노사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야. 단둥성에 있는 북한 근로자들이 왜 임금을 안 주냐? 코로나가 지나면 밀린 임금 주기로 하지 않았느냐라는 걸 요구하게 되고 북한 정권이 십시일반 걷어서 근로자들에게 일정 정도 비용을 지급해요. 야. 이른바 그렇구나. 한판 최초 노사 협상이 지난 3월 단둥 집단 파업 사태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단체 협약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공통점은 콩고, 지린성, 단둥 나가 있는 북한 근로자들의 나이가 MZ세대. 그러네. MZ세대. 그러네. 젊은 층. 잘했다. 이거. 예전에는 개인이 탈출하는 것으로 해결했지만 이제는 안 참는다는 거죠. 최근에 지난 2월이었었죠. 북한 당국이 러시아에 지금 나가 있는 그 노동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첫 번째, 저녁 7시 이후 외출 금지. 두 번째, 스마트폰 사용 절대 불어. 세 번째, 전자기기 보유 신고하고 상납을 해라. 마지막으로는 상호 감시 강화, 동향을 장악하고 보고하라. 거기서 지금 MZ세대 노동자들이 스마트폰 기기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속았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를 막기 위해 가지고 이런 최고의 발악을 하는 것이 아닌가. 참 이게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 게 뭐냐면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연대의 형태를 띠게 되니까 네. 각 지역마다 네. 사실은 굉장히 큰 어떤 변화의 시작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거에 이런 일들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바람직한 게 예전에 북한에서 이 배급을 못 줄 때 노동자들이 항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탱크를 풀어가지고 그냥 깔아 죽였거든요. 그리고 그 탱크 부대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그게 이제 소문이 날까봐. 그러니까 그만큼 내부 안에서 일어났으면 아마 탱크 풀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밖에서 이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인권 문제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북한을 주시하고 있는데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똑똑한 생각인 것 같아요. 이게 체제가 가진 참 그 어떤 아이러니인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무서울 거예요, 엄청. 파업과 폭동이 참 잘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너무 잘했어요. 이런 어떤 사회를 쳐다보고 있어야 되니까. 이게 있어요. 또 이게 오만이라는 나라에서 통역사로 일을 하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노동자들을 옆에서 보다 보면은 그들의 마음을 가장 가까이 잘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오만에서 북한 근로자들을 이제 관리하는 일을 했으니까 이 사태 조금 알거든요. 그러게요. 제가 봤을 때는 저 같은 이제 관리자를 이제 잡은 거예요. 인질로 잡은 다음에 되게 거칠게 항거를 했던데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결과거든요. 이분들은 이제 돌아가면 종치병시험소에 가거나 숙청당하거나 정말 이렇게 정말 비극적인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폭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 아마 북한의 젊은 20대, 30대 MZ 세대가 정말 이번에 들고 일어난 것이 아닌가. 일단은 저희 할아버지나 아버지 때 같아서는 이제 김일성이나 김정일 그리고 당에 대해서 충성심이 엄청 높았고 그리고 정치색이 뚜렷했어요. 근데 저희 같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정치색이 점점 더 이제 희미해지고 있어요. 사회주의 경제 체제가 이미 현실적으로 붕괴된 상태였고 보고 듣고 이제 현실로 이제 피부로 느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되게 개인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외국까지 나왔는데 해외 나와서 보니까 다른 이제 해외 근로자들도 있잖아요. 그들과 비교하게 되고 그 이외에도 이제 임금 문제나 그리고 자기들의 초우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불만이 쌓이는 게 아마 이번에 정말 폭동으로 이제 뭔가 폭발하지 않았나. 제가 그 쿠웨이트에서 수천 명의 노동자들을 그 지켜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요즘 그 노동자들은 돈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예,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타양 만리에 나와서 뼈 빠지게 일을 하는 그 기본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한 거거든요. 그 돈을 벌어 가지고 이제 귀국을 하면 그래도 부모 조자를 부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걸 다 참고 지금 나와서 일을 하는데 수당을 주지 않았다, 보수를 주지 않았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노동에 대한 그 대가가 아무것도 없다고 라고 하게 되면 노동자들은 정말 이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이게
북한에서도 지금 새로운 세대가 등장한 겁니다. 지금 MZ 세대가 등장했잖아요. 핵심적인 건 바로 뭐냐면 김일성 때까지만 해도 작동했던 국가 배급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맞아요. 김정일 때 이미 무너졌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노동자들이 노동해가지고 모든 걸 국가에 바치면 국가에서 알아서 배급을 해줬거든요. 네. 근데 배급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각자 도생이 맡겼고 이 사람들은 대개 이제 시장 경제의 초기 형태죠. 장마당에서 그 논리를 배웠거든요. 옛날엔 국가를 위해 충성한다 이런 것들이 인센티브 없이도 뭐 훈장만으로도 됐다라고 한다면은 이젠 그게 아니라 구체적인 인센티브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시적인 시장 경제입니다. 장마당이. 거기서 그 논리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 내가 일을 했는데 노동을 했는데 대가를 국가에서 가르쳐? 이거 뭐야? 근데 사실상 그 총체적인 노예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게 저한테 굉장히 고무적인 게 북한에서 드디어 노동운동이 시작됐다. 드디어 노동운동이 시작됐다.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우리나라 70년대 상황이거든요. 그 청계천에서 말이죠. 이거 봉제업이었거든요. 그때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잖아요. 그게 우리 50년 전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북한에서 시작된 겁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그래서 사실은 주목해야 될 나라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MZ 북한 세대들이 많이 가는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최근에 중국보다 더 끈끈한 인연을 맺어가고 있는 그래서 많은 북한의 노동자들이 가고 있는 이 러시아. 이 러시아가 어쩌면 최종 폭발 지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 해보게 되거든요. 아유, 너무 불쌍해. 보람이 있으면 저 힘듦을 견딜 수 있겠지. 맞아요. 돈이라도 제대로 주면. 외화벌이 노동자가 그 러시아와 중국이 메인인데요. 코로나 전에는 러시아는 한 3만 명,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은 한 7만 명 정도. 코로나 직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유엔 안보리에서 국제 제재 결정을 내리죠. 2019년 12월까지 해외에 있는 북한 노동자를 저는 북한으로 송환시켜라. 그래서 러시아 대사관에서 러시아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한 500명 정도밖에 없다. 다 보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한 10,000명 정도가 그때도 잔류를 했었고 그 이후에 이 국제 제재를 피해서 관광 비자나 학생 비자로 이렇게 가장해서 노동자를 계속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억울한 게 뭐냐면요. 그 30층 건물 안에 저희 사람들이 한 50명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해외 사람,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베트남 엄청 많이 들어가요. 네. 우리들의 노동에 비하면 한 절반도 안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라는 건. 근데 월급은 배로 받아가는 걸 보면서 이게 뭐냐? 아니 그럼 우리는 완전 착취만 당하고 있네. 노예가 완전 또이죠. 너예죠? 그걸 압니다. 아는데 군인이라는 그 명목관에 내색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친구들끼리 술 한잔 마시면 말해요. 다음날에 집어됩니다. 어머 그 중에 누가 또 있구나. 이게 북한의 이거 서로가 감시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직 현재도 지금 존재하고 있거든요. 사는 게 아닙니다, 러시아에서. 앞서도 이야기하실 때 일은 우리보다 절반밖에 안 했는데 돈은 더 받아가더라. 네. 그러니까 북한 노동자여서 금액을 덜 받는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하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를 받았을 때 어느 정도를 내 몫으로 남길 수 있는 건지. 한 달에 저희가 계획분이 30층짜리 아파트로 건물을 지을 때는 3,000불입니다. 예, 한 350만 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6개월 동안 무조건 끝내야 되겠다. 그렇게 끝냈는데 50불밖에 안 줍니다. 어머 무슨 강도야. 월에 50불 그냥 50. 네네네. 왜냐하면 거기 아니 왜 50불밖에 주지 않냐? 너희들 밥 먹지 않았니? 어머. 와, 밥값을 빼는 거야? 아니 식비하고 뭐 청년연맹비 그리고 뭐 충성의 자금 그게 나가거든요 매달. 근데 더욱이 억울한 게 뭐냐면요. 그부터 현찰을 집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줘야지. 한 300불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줘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정혁이 너는 한 달에 이만큼 벌었으니까 사인을 해요. 사인이요? 네, 회사에서. 회사를 나와가지고 명당을 쫙 주고 사인을 합니다. 이거를 들어갈 때 너희들에게 주겠다. 맛이 이제 50불씩 남잖아요. 들어갈 때 또 제합니다, 여기서. 뭘 줘요? 이게 뭘 또 제할 게 뭐 또 있어? 그동안에 뭘 아프지도 않았네. 뭐 이러한 아팠고 당신의 뭐 고집이도 나가고 또 여기서 또 제합니다. 날강도네. 완전 뭐. 야, 이건 불법 상용용 업자들의 얘기보다 더 나쁘잖아, 이거는. 계약이
개인과 뭐 러시아 정부와의 계약이 아니라 북한 정부와의 계약이란 말이죠. 결국은 뭐냐면 노동자들은 일을 하는데 그걸 돈을 다 받는 게 아니라 대부분을 상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 정부가 다 먹는 거고 대충 보니까 노동자들이 받아가는 것은 한 10%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아니요. 10%도 안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나마도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전표에다 적어놓는 거죠. 다 쌓아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렇잖아요. 이거는 현찰이 아니잖아요. 언제 받을지 모르는 거고. 결국은 이제 귀국할 때 몰아서 주겠다라고 하는데 또 그나마도 다 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식비 빼고 뭐 교통비 빼고 숙박비 빼고 그럼 손에 쥐는 건 사실 10%도 안 되는 굉장히 적은 액수만 손에 쥐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도 꾹 참고 있는 게 뭐냐면요. 어느 정도의 자유가 보장되니까. 북한보다는 자유가 좀 어느 정도 보장되고요. 잘 먹잖아요. 먹는 건 그러니까 북한에서보단 잘 먹습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인물이 있죠.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북한의 군인들이 나가서 그 또 군인 말고도 막 노동을 해서 그걸 여기저기 다 뛰는데 뛰는 당사자가 있죠. 맞죠. 명천 씨. 명천 씨는 어떻게 보면 노동자 월급을 줬던 이제 어떻게 관리셨잖아요. 네. 보통 이 월급 줄 때 얼마나 뛰고? 일단은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이게 계산하는 공식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현장을 맡아가지고 이제 위에서 내려온 공식이고요. 노동자들 계산할 때는 자기가 한 달 동안 한 총량에다가 그 양을 0.5404라는 숫자로 나눕니다. 어디서 나눠요? 네, 나눈 다음에 그걸 다시 0.23이라는 숫자를 곱합니다. 충성의 자금이나 계획금이나 뭐 그다음에 사무비나 그다음에 노동자들 식비 이렇게 하면 신기하게 어떤 매직이 있냐면요. 10%만 딱 가져갈 수 있게 돼 있어요. 찾아냈구나, 누군가가 또. 400리알을 벌었다고 치면 이분한테 가는 건 40리알 정도 가는 거죠. 10%? 근데 10%는 제대로 줘요? 10%는 갑니다. 10%는 가는데 근데 이제 삼관오리들이 많아요. 그 안에. 네. 그러니까 당비서 그리고 보위원, 그다음 뭐 재정회계원, 그리고 뭐 통역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나름 이제 세치를 하는 거고. 조금씩. 네. 그리고 또 이쪽에 경비에다 보면 집어넣고. 그리고 또 이쪽에 보면 이게 노동자들 같은 경우도 자기가 속해 있는 그 팀에 팀장이 있고 세포비서가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이제 나중에 월급 받으면 딱 그 사람들한테 조금씩 주는 거예요. 가운데서 이렇게 보면 큰 사람들은 크게 먹으면서 내려가고요. 작은 사람들은 또 작게 먹어요. 이런 피라미드 구조가 완전히 확실하게 이제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정혁 씨 들으면 더 열통 터질 얘기를 좀 해드리면 예를 들어 리정혁 씨가 좀 넉넉하게 받았다고 해서 한 달에 한 $100 받았다. 좋아, 100. 연봉 $1,200. 딱 나오죠. 네. 실제는 1,200보다 못 받아요. 그렇죠? 그러면 북한 당국이 리정혁 씨 같은 노동자들을 착취해서 1년간 벌어들이는 돈은 얼마일까요? 와. 곱하기 10%니까 10에서 하면 되잖아. 90%니까. 아니지. 아니. 20%는 경기. 나누기 0.23을 한 다음에 0.5404를 곱해야지. 그거 암산을 해야지. 그래서 이게 너무 복잡해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왔어요. 이 공식을 계산해서 네. 실제 북한 당국이 노동자들 착취해서 벌어가는 1년간의 금액을 추산했는데 지난 3월 자료에 따르면 대략 10만 명이 40개국에서 근로를 합니다. IT 전문가도 있고 식당 종업원, 건설, 뭐 의료진도 있어요. 그런데 IT 분야 노동자만 국한했을 때 북한 당국이 벌어가는 돈이 연간 2억 5천만 달러. 적지 않네. 적지 않네. 벌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IT 이외의 분야의 노동자는 얼마로 벌어갈까? 5억 달러. 약 6,765억의 수입을 북한 당국은 벌어가면서 정작 노동자들에게는 연간 1,200달러도 안 되는 돈을 지급하고 있는 거죠. 단순하게만 계산을 해봐도 지금 김진 기자님이 불러주신 금액만으로도 한 9천억 정도 되죠. 그죠. 9천억을 매년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쓴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벌써 달라지잖아요. 그림 자체가 달라지는 건데 2030 세대,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지금 MZ 세대죠. 이 젊은 세대로서 이 해외에서 노동할 때 뭐 저희는 현타라고 합니다만 어떤 순간에 가장 야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하네 이런. 가장 크게 드는지. 어쨌든 북한 사람들이 러시아에서는 가장 급수가 낮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 식당 가잖아요. 북한 사람 들어가면 한참 있다 옵니다. 우리가 먼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 들어오잖아요. 너 뭘 모르러 가요, 한국 사람한테. 같은 팁 많이 주고 또 뭐 이러니까. 팁보다도 그 나라 국력을 보는 네, 거죠. 그렇죠. 우리한테는 맨 마지막에 와요. 그런 거 볼 때 담배쪽이 실례로 이게 뭐냐?
우리 북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런 수모를 받고 있지 내가. 또 한 가지 팩트가 있는 게 경찰들이 한국 사람 보잖아요. 경례를 합니다. 경례. 근데 북한 사람들은 여권을 보면요. 중에서 어떻게 해서나 투지를 잡아가지고 돈을 뺏으려고 합니다. 어머. 넌 우리 북조선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인종차별을 하냐? 너 북조선 사람 아니야? 얘는 한국 사람이야. 그게 뭔데? 얘는 잘 살아, 너는 못 살아. 답이 여기서 나옵니다. 한국에 대한 질투 같은 건 안 느껴요?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거지 취급당한다? 아니요. 아니? 부러워하겠죠. 한국에 대한 부러움? 야, 나도 한국 사람 되고 싶다. 그런 게 있어요. 말도 똑같은데. 네, 그래서 그러면서 저보고 너네 한국 사람으로 안 태어났네. 그걸 어떻게 해? 이제라도 한국에 가고 싶은 생각은 없니?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진짜 민족의 아픔, 수치스러움. 수치스럽죠. 네, 아니 같은 나라에서 태어났는데 이걸 국가남이 갈렸다는 이것으로 가슴 아픈데 그때 그 분노함이 야 이런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들 그랬을 거예요. 저도 중동에서 이제 돌아다닐 때 노스코리안이라는 소리를 안 했어요. 그냥 코리안이라고 했거든요. 나랑 똑같아. 코리아 이즈모 아니잖아. 그렇게 돌아다니면 일단은 무시는 안 당합니다. 무시는 안 당하고요. 거짓말한 건 아니니까. 거짓말한 건 아니니까. 어차피 이제 북한 노동자라는 이 하나 그거로 이제 불쌍한 취급 당하는 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요건 하나 들고 그리고 저는 북한 요건도 소지했던 사람인데 대해주는 태도가 벌써 다르거든요. 확실하게 차이가 나죠. 그리고 또 오만에도 중동에도 가보면 K-팝의 열기가 정말 엄청납니다. 오른손애들 보면 한국말 엄청 잘해요. 어떻게 한국말 배웠냐 물어보면 BTS 노래 듣다가 배웠다 막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또 북한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경제적 수준 차이가 이제 너무나도 넘사벽이니까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가 노동력 부족할 때 우리도 보냈지 않습니까? 맞아요. 외화로 왔단 말이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 그게 어디로 갔냐면 경제로 갔어요. 그래서 경제 효과가 발생하는데 그렇죠. 여기서는 그 돈을 가지고 다 군사에다 써버린단 말이죠. 여기서는 그 국내의 경제 효과로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액수인 줄 몰랐다니까요. 그게 순수한 착취 구조가 돼버린 거죠. 어쨌든 이 국가에 들어오게 되면 국가에서 소비가 되고 다 돌면서 경제 부흥을 일으키기 위한. 근데 이거는 북한 사람들이 만약 나가서 이제 번 돈이다 하게 되면 알준이 다 국가에서 빨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빨아가서 착취해가지고 가서는 이게 핵과 미사일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김씨 세습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데 자꾸 혈안이 돼서 여기에다 포 부으니까 날이 갈수록 북한 사람들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은 계속 피폐해지고 그 대체로 북한 노동자들이 골프 지역에 나가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북한 당국을 가리켜서 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이라는 게 피 빨아먹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쭉 그 노동 현장을 이제 쭉 돌아보려고 이제 가게 되면 야 목이 새끼 왔다. 목이 왔다는 게 빨아먹으러 왔다는. 자 여기서 궁금합니다. 들어갈 때 얼마나 벌어서 들어갔습니까? 솔직히 입에 담기가 좀 거북합니다. 5년 동안에 제가 버는 게 2,000불이었습니다. 5년 동안? 네, 5년 동안. 5년 동안. 지금 환율로? 지금 환율 270만 원. 5년 동안 2,000불이요? 2,000불. 한 달에 40불이 안 되지. 한 달에 한 4만 원 돈을 못 받은 겁니다. 월급이.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게 어떻게 됐냐면요. 저희가 1차 생으로 나왔기 때문에 2년 동안은 무보수로 일을 했습니다. 무보수로? 네. 무보수가 어디 있어 세상에. 아 이거 2,000불은 너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상 이제 미국 달러로 한 2,000불 정도 되는데 이 돈이 북한에서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에요. 꽤 큰 상당한 돈이고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 졸업하고 이제 통역사로 발표받고 이제 직장 처음 갔을 때 저한테 이제 한 달에 준 돈이 2,500원이었어요. 북한 돈으로요. 이건 1불도 안 되는 돈이거든요. 한 0.3불? 이 정도 되는 돈이에요. 저는 이전에 그 외대를 다니면서 돈 많은 친구들이랑 같이 다녔잖아요. 저는 그 친구들하고 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줄 몰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일 끝나고 가서 장마당에 가거나 혹은 남의 집 가서 다시 일해주고 이렇게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첫째로 제가 들어갔을 때요. 북한 군인이나 정권이 저희들을 해외생들 인간 이하에 취급을 했거든요. 아니 외화벌이를 그렇게 해왔는데? 네, 저희들은 5년 동안 그 아무리 인터넷을 보면서도 조국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들어가자마자 너는 러시아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우리 당신들이 시켜서 이 어느 동안 나가서 고생했는데 왜 그런 대접을 하냐 하니까 너희들은 해외 물을 자본주의 물을 먹고 들어왔기 때문에 살아도 이젠 격리돼서 살아야 된다. 절대로 군간 학교도 못 가고 입당도 못 하고 고향에 내려가도 가장 구석진 곳에 가서 살아야 된다. 그 북한 사회가 절단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아니 그동안 월급을 90% 넘게 갖다 바쳤는데 그게 중요합니까? 그들은 돈만 받으면 끝이잖아요. 덕으로 썼으니까. 한마디로 저희들을 네. 덕으로 이용했을 뿐입니다. 착취고. 그들은 거기서 조그만 양심의 가치 없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때요?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는 제발 감사하다. 이게 내 인생에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겠다. 내 충성심은 변치 않았는데 이런 대우를 받으니 제가 어느 동안이 아니라 거의 30년 동안의 충성심이 낙엽에 짓밟히니까 네. 솔직히 이 나라 살아갈 미래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 유나 누나의 유튜브를 그런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봤고 시각이 바뀌면서 그래서 머리가 열렸거든요. 보니까요. 그렇지. 마음이 동감되고 이 사람들이 아픔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겪어봤으니까 북한에서. 그래서 다시 나가야 될 기회를 잡았습니다. 어떻게 잡았냐면 어떻게 잡아 이거? 제가 1차생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1차생들이 다 들어왔으니까 그 300명이 10%도 안 되는 사람만 남겨도 다 제대됐습니다. 숙련공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알고 이 판을 리드할 수 있는 사람. 조장들. 그 사람들이 또 저희처럼 성장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시간이 걸리는 게 문제. 그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야, 중혁이 너 나갈래? 너 대학 가겠다고 하지 않았어? 아니, 저 나가겠습니다. 이미 마음이 굳혔는데요.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했거든요. 근데 이게 2020년이면 코로나가 막 시작돼서 한창 유행했을 때잖아요. 맞아요. 코로나19는 20년부터인데? 네. 제가 19년도 11월 달에 다시 나왔거든요. 한 달, 10월 달에 들어갔다가 11월 운이 엄청 좋네. 근데 이 증언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증언을 정혁 씨가 한 거예요. 왜냐하면 공식적인 자료 통계로만 보면 그 2019년은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유엔 경제 제재에 따라서 2019년 연말까지 각 세계가 북한의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송환시켜야만 했던 시점이에요. 맞네요. 근데 오히려 나갔네. 2019년이라는 거예요. 맞네요. 4만 명이 넘는 북한 근로자가 러시아에 있었지만 2,500명까지 줄였어요 라고 대외적으로는 러시아가 밝혔어요. 그런데 대내적으로는 학생 신분으로 나와 있는 유학생들로 북한이 가장을 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사실 그때부터 러시아와 북한은 서로 짜고 대외적으로는 얼마 줄이긴 줄였지만 계속해서 북한의 열악한 근로자들을 러시아에 보내고 러시아는 이 사람들을 학생 비자 등으로 속여서 계속 일을 러시아도 부려먹었던 거죠. 같은 편이야. 이게 지금 우리 이만갑 이 증언을 통해서 정확히 드러나고 있는 거죠. 한독에 유학하다가 지난달 우리나라에 망명한 북한 대학생 2명이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서 망명 동기와 경위 그리고 최근의 북한의 실정 등을 밝혔습니다. 어머나, 애기들이다. 애띠다 애띠야. 세살 때렸다. 동독과 서독 간에 장벽이 허물어지니까 조선 대사관에서 모든 성원들이 이거 각 지방으로 나가서 유학생들을 모두 모아놓고 어디 가지 못하게 잡아놓겠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나보고도 빨리 집에 가라고. 먼저 온 체코 유학생들. 폴란드 유학생들. 기자회견에 다 만난 거예요. 기억이 없어요. 지금 충격적인 큰 뉴스를 발견했는데 북한에서 해외로 유학을 보낸 그 유학생들을 전부 다 한꺼번에 귀국해라라고 김정은이 명령을 내렸다고. 이게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그 정보기관 통해서 재차 취재를 하고 확인을 해봤는데 사실로 확인이 됐고 그 중국과 러시아에 나가 있는 유학생들을 전원을 북한 자국으로 귀국하라라는 명령은 매우 이례적인 명령이에요. 이 정도 사이즈의 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북한 내에서 한 명밖에 없습니다. 누굴까요?
김정은이에요. 그래서 김정은이 직접 중국과 러시아에 있는 유학생 전원을 다 귀국시키라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제가 몇 명이 도대체 나가 있을까를 좀 취재를 해봤는데 알 수 있을까요, 그걸? 추정은 가능해요. 북한에 있는 중국 대사관 공식 홈페이지에 북한에서 중국으로 나가는 유학생의 인원수가 기재가 돼 있는데 매년 400여 명 기재가 돼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 교육과학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북한에서 러시아에 나가 있는 유학생 수가 한 146명 정도예요. 그런데 사실은 북한과 러시아에 공개적으로 집계된 유학생 숫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문제는 김정은이 2012년에 집권하고서 단 한 번도 유학생 전원의 봉국 귀환 명령을 내린 적이 없었거든요. 그것은 아마 각국에서 탈북 러시가 굉장히 잇따르고 있고 우리가 보도되진 않았습니다만 꽤 북한 고위급 인사들과 그의 자녀들이 지금 이미 탈북했다는 보고를 김정은이 받은 것으로 보여요.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하나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이 김정은이 아무리 절대적인 권력이라고 하고 또 명령을 내렸다 할지라도 다들 들어와라 라고 하면 벌써 저 같아도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데? 들어갔다 못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몇몇 사람들은 또 뭔가 꼬투리 잡힐 짓을 했나? 하는 불안감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김정은도 이런 사실을 모르지 않을 텐데 무슨 조급함이 깔려 있는 건가요? 왜 이렇게 급하게 갑작스럽게 소환을 하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에 사실 이유가 다 나왔습니다. 그 조급하기 때문에 불러들인 것이고요. 유학을 나가게 되면은 저만 해도 한 3개월 만에 북한 체제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깨달았었는데 보통의 유학생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을 뽑아서 보내기 때문에 한 3개월, 길어봤자 6개월이면 북한 체제의 모순을 다 깨닫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북한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 당국이 이들에 대한 통제의 끈을 좀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내부는 어느 정도 통제를 하고 있는데 가장 머리가 좋은 그리고 가장 충성을 해야 되는 집단이 몇 년 동안 북한 어떤 당국의 통제 밖에 있다 보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운 사람들이 지금 통제 범위 밖에 있다. 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평양으로 들여보내서 이참에 한번 대대적인 그런 통제 분위기를 잡아야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 좀 이례적인 게 북한에 뭐 유학생들이 들어가는 거는 이전에도 3년에 한 번씩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전체 다 들어와.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저희 시 때도 그런 적 없었거니까. 그게 허출을 당한 유학생들은 굉장히 불안한 게 한꺼번에 다 들어가면 야 이거 무슨 일이야. 이거 혹시 난 못 나올 수 있잖아. 하면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을 거예요. 제가 중국 자주 가잖아요. 지난주도 중국 갔다 왔는데 중국인 파트너한테 물어봤어요, 이번에요. 혹시 북한 유학생 만난 적이 있냐? 자주 만난대요. 그럼 이제 술 먹고 무슨 얘기를 하냐 물어보니까 욕을 한대요. 정은이 그 이딴 식으로 하면 안 돼. 진짜요? 중국 유학생이, 북한 유학생이요. 자기도 중국인임에도 불구하고 깜짝 놀라가지고 너 그렇게 얘기해도 되냐? 물어봤더니 시식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더래요. 아니 원래 나라님도 씹어야 맛이라고. 김정은도.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이제 중국에 나왔으니까 모든 걸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북한이 엉망으로 돌아간다는 걸 자기들도 느꼈을 거거든요. 그걸 털어놓은 거예요. 임금님기는 당나귀다라고 해서. 이게 북한 당국이 이게 귀에 안 들어갔을까요? 그래가지고 소환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죠. 이게 욕까지 나오는 게 단계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욕이 바로 나오진 않고 처음에는 이거 뭔가 이상한데?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모여 앉으면 야 근데 이건 좀 우리가 배웠던 거랑 많이 다른데? 라고 얘기가 시작이 돼요. 그러다가 그 다음 단계는 김정은을 빼고 그 밑에 간부들을 욕합니다. 야, 저 간부들이 부패했다. 나와서 보니까 야 이거는 정말 부패했는데 왜 장군님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 밑에 사람들이 이거 못 받쳐주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너랑 나랑도 틀 수 있는 사이지도 테스트할까? 그렇죠. 굉장히 정확합니다. 이런 얘기를 던지면서 너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반응이 정말 문제가 많은 것 같다라고 격렬한 반응이 나오면 얘는 나랑 좀 생각이 비슷한데 그 다음번에 술자리 마실 때는 이제 그 존칭어를 빼고 얘기합니다. 근데 김정일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두 가지 부류가 있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라고 펄쩍 뛰는 부류. 다른 부류는 그렇지 넘어가는 부류.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와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이걸 내가 뭐 땡땡땡 색이라고 얘기해야지라고 마음먹는 게 아니라 막 얘기하다가 자기 분에 넘쳐서 훌쩍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내뱉는 순간 저도 똑같이 느끼는 건데 돌아갈 길은 없구나라고 느껴집니다. 나는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옛날에 그 여기서 깜짝이야. 아이 깜짝이야. 여기서 깜짝이야. 아이 깜짝이야. 아니 우리 열심히 일하라고 피땀 흘려서 그분 번 돈으로 유학을 보내놨더니 이 남조선으로 도망가질 않나?
여기 리만감에 모여서 우리 북조선을 욕되게 하지 않나? 네, 동물을 내가 다 기억하겠어. 예. 어찌됐건 이번 그 전체 소환 명령이 굉장히 이례적인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북한 정권에서 뭐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가족들을 못 봤으니까 들어와서 가족 보고 가라고 인간적인 면모에서 불렀을 리는 없고.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렇다면 분명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굉장히 특수한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하는 겁니까? 일단 그 시점에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아다시피 이제 코로나 때 북한이 이제 방역 기술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무식한 방식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냥 국경 봉쇄를 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올 수도 없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밖에 있었던 북한 사람들 예를 들어 가지고 외교관이라든지 무역일꾼, 노동자들 그리고 특히 이제 문제가 된 유학생들 이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다시 국경 개방을 했어요. 개방을 했는데 귀국 명령을 내린 거죠. 그런데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그 바로 북한 고위급 엘리트들의 탈북이 줄을 이어버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 아프리카, 중국 등 각지에서 이제 외교관들이 탈북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번에 그 최근에 화제가 됐던 인물이 있죠. 지난해 11월 쿠바에서 탈북한 리일규 참사. 이분도 그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쿠바는 정말 북한에 가장 가까운 국가잖아요. 그렇죠. 엄청 친한 나라지. 저는 월급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북한 내부에 있는 모든 분들이 월급으로 사는 분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3,000원 월급을 받았고 외무상 월급이 5,000원이었어요. 그 시가 장사도 하고 불법 장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불법 장사들을 통해서 모든 수익을 가지고 살거든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람들이 할 짓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북한에 가면 뭐 최소 뭐 국장이 될 수도 있고 좀 몇 년 있으면 또 부상도 될 수 있었겠죠. 그 암담한 사회에서 제 자식을 그렇게 그 김씨 일가의 노예로 계속 살게 하고 싶지 않았고. 이 참사의 말에 따르면 작년 3, 4월경에 이제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곧 이제 국경이 개방이 될 것이다. 근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그동안 못 들어갔다는 사람들 너희들 들어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몰라도 이제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 소문을 다 들었겠죠. 그런데 다시 들어가야 돼? 그동안은 사실 북한에서 사상교육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물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에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네. 이러니까 이제 막 외교관들, 그 엘리트들이 탈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유학생들이라고 다르겠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한꺼번에 다 불러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충격은 자유라는 것을 이제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걸 누려본 적이 없으니까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이 북한의 어떤 유학생들이라든지 외교관 같은 해외 처음 나오신 분들이 접하게 된 그 자유의 혼란스러움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공항을 도착하면 버스 타고 대상으로 들어가잖아요. 동덕 대상. 들어갈 때 유학생 지도원이 서가지고 여권 다 내놔. 여권을 다 걷어요. 거기서 나중에 보니까 대사관에 뭐 금고에다 보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틀 동안 대사관에서 교육을 줘요. 근데 원래 북한에서 오기 전에도 교육을 며칠 받잖아요. 대사관에서 또 구체적인 교육. 너희들 여기 와서 영화 보러 가지 마. 그다음에 기숙사에서만 있어. 밖으로 나갈 때 너 무조건 보고를 해야 된다. 어디 간다는 것을 오케이 하면 가고 가지 여기 가지도 못하거든. 왜 연애 같은 꿈도 꾸지 말아라. 너희들 연애하면 무조건 너희 집안 다 망해. 그런 것부터 주의사항을 막 줘요. 그걸 한 이틀 동안 교육받고 처음에는 진짜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남들이 막 외국인들 나가는 것 자체가 신기하고 근데 본인이 못 나가는 거야. 나가도 되는데. 그리고 처음에는 그걸 다 누가 또 밀고 해. 뭐 살러 나갈 때도 가까이 나갈 때도 옆에다 얘기하는 거야. 나 살러 5분 내, 뭐 10분 내로 사가지고 올게. 근데 그게 한 6개월 되면 10분이 20분 되고 30분 되고 그냥 살러 간다 치고 가서 딴 거 하다 오고. 제가 쿠웨이트에서 근무할 때 음식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이제 뭐 김치를 못 먹게 되면 우리 뭐 다 같은 심정이지만 목에서 털이 나거든요. 진짜 먹고 싶습니다. 저희끼리 그런 얘기인데 속이 정리가 안 돼요. 먹어줘야지. 그래서 뭐 할 수 없이 지금 쭉 서치를 하다가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다가 보니까 쿠웨이트에 한국 식당이 딱 하나 있는데 이제 찾아갔습니다. 그때 식당 이름이 아리랑 식당이에요. 그렇죠. 이름 좋아. 그래서 이제 가족과 함께 쉬는 날에 이제 그 한국 식당에 이제 찾아가는 거죠. 김치를 먹으려고. 가 보니까 보이원이 또간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과 함께 지금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실 감시하라고 내보냈는데 제가 지금 한국 식당에 와서 밥을 먹고 있네. 목구멍에 털이 나니까. 목구멍에 털이 나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음식이 사상보다 먼저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서로 이제 못 번쩍해주는 거죠. 네, 못 번쩍하고 그냥 지나가죠. 매너 지켜야죠. 이게 우리가 보이부라고 해서 막 되게 뭐 항상 충성스러울 것 같고 항상 감시의 눈으로 볼 것 같지만 어쨌든 그들도 인간이고 해외 처음 나왔거든요. 그 사람들도. 그리고 특히나 유학생들을 감시하는 보이원은 그래봤자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 업무가 유학생 감시지만 일탈을 또 보이원도 많이 합니다. 또 왕징에 가면은 화리엔 백화점이라는 게 있어요. 화리엔 백화점이 있는데 그때 당시는 그 9층에 노래방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소주 한잔 하고 야 노래나 부르러 가자 이러면서 한국 친구들이랑 같이 노래방을 올라갔어요. 한국 친구들하고 같은 반 친구들이랑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려서 내렸는데 보이부 지도원이 거기 딱 있는 거예요. 근데 보이부 지도원도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한국인처럼 보이는 사람들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노래방에서 나오는 길이에요, 그 사람도. 근데 그 노래방이 왜 유명하냐면 당시 왕징에 몇 개 없는 한국 노래가 가득한 노래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분명 한국 노래를 부르러 왔다는 소리죠. 근데 저희가 맞춰가지고 인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지. 모르는 척하고 갔어요. 이러고. 서로 투명 인간이. 서로 투명 인간 하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뒤에 저를 부르더라고요. 저는 진짜 엄청 긴장됐어요. 근데 저도 약간 나도 어차피 널 봤으니까 거기서 이 판사판이다. 우리 아버지가 더 세다 너보다 이런 생각으로 갔어요. 근데 밥 먹자고 해서 밥 먹으면서 근데 나는 그때 일이 있었다. 나는 그 업무를 보는 일이 있었는데 넌 왜 왔냐? 그래서 저도 그냥 중국 친구들이랑 같이 생일 축하하러 왔다. 중국 노래 부른 거지? 그래서 난 무조건 중국 노래 부를 거야. 그런 거지? 알았어. 해줬어요. 합의 받고. 합의 왔어. 제가 그 뒤에 조금 뭐 좀 주긴 했어요. 그럼 좀 찔러주긴 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달러를 보이지도 동지 좀 쓰십시오라고 주니까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럼. 이거 보이부도 사실 오기 전에 이제 금혁 씨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왔겠지. 근데 벌써 북에서의 어떤 위치나 다 이런 게 있으니까 사실은 이게 문제가 시끄러져서 좋을 건 없다. 무조건 천밀밀 불렀다고 하면 됩니다. 네, 천밀밀 불렀다고 하면 돼요. 보이원도 사람이고 얼마나 또 외국 가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또 잘 사는 집안이고 이 보통 집안이 아니라서 유학까지 간 건데 북에 들어가면 이제 막 고위직으로 승승장구할 것 같은데 왜 탈북을 했을까? 많은 질문들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20대잖아, 20살. 그러니까 가장 피가 끓을 때인데 먹고 살기 힘들어서 탈북은 아니고 동독이 워낙 잘 사니까 동독에서도 워낙 잘 살고. 근데 그때 뭐냐 88년도에 그때 서울올림픽을 봤는데 우리 서독 TV를 보니까 서독 TV에서 계속 생중계해 주잖아요. 너무 우리가 보던 거하고 북한에서 보던 거가 다르고 북한에서 보면 남조선 얘기하면 데모 막 하얀 뻥 떠지고 장면만 딱 찍어서 보내잖아요. 그렇죠. 너무 찍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대로 보여주는데 보니까 이렇게 경찰들이 오토바이 타고 탁 하이바 쓰고 다잖아요. 오토바이도 너무 멋있고 하이가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자들도 이렇게 그때 한복 입고 막 그 자원복 있었는데 한복도 너무 예뻤어. 때깔들이 너무 좋은 거야. 피부들이 너무 좋지. 야 이거 우리가 보던 거하고 너무 다르다. 이게 우리가 동독에서도 동독이 훨씬 북한보다 잘 사는데 거기서 또 서독에서 또 한국의 발전상을 계속 얘기하니까 저 동독보다 더 잘 산다면 얼마나 잘 살까 하는 생각. 그래서 모든 게 다 깨진 거죠. 그 전에서 딱 흔들렸는데. 근데 그 다음에 아마 동국권이 막 무너지니까 우리가 빨리 가서 통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저 선진 자본주의를 배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처음에는. 근데 젊으니까 우리 북한 사람들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 네. 그러면은 막 김일성, 김정일이 싫어서 북한 체제가 못 견디겠어서 도망치려고 나온 건 아니네요. 싫긴 싫었어, 그 사람들. 약간 말이 좀 아들내미한테 막 주잖아요, 봉건세서. 그런 것도 다 싫고 그런데 조금 싫었구나. 많이 싫었어요. 많이 싫었어요. 나중에는 내가 그래도 북한에 가서 뭔가 이바지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탈북을 하신 유학생들 그냥 모여서 우리가 북한에 가서 할 거 없다. 우리가 잘못하면 바이러 계란 까는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 온 집안이 망하지 않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근데 그때 어느 내에 북한 가볼 줄 알았어요. 그때 러시아, 중국도 다 경제 개발하고 그때 남았던 쿠바하고 베트남만 남았어요. 그래서 북한도 사회주의 나라끼리 다 연합해서 했는데 북한도 못 견딘다. 어느 내 무조건 무너진다. 우리가 빨리 가서 자본주의를 배워가지고 북한 사람들한테 잘 사는 자본주의를 가르쳐주자. 유학생들은 다 애국자라는 북한 사람들이 없는 외화벌이 가지고 우리 생활비도 대주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게 북조선인민도 잘 살게 해야 돼 이런 생각. 그래서 그런 생각 가지고 가는데 아직도 못 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결심을 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 이런 유학생들이나 만약에 실행을 할까 말까 하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일단은 결정을 내려서 한국에 오면 좋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좋고 여기에는 기회의 땅이기 때문에 무조건 넘어오세요. 갑자기 박수 쳐주고